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도발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첫 무력 시위였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은 무엇이고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했다 실패한 미사일이 신형 ICBM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실제 지난달 27일 그리고 3월 5일 날 순안에서 두 차례 그 발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발사된 미사일과 같은 유형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성 17형이 고도 20km 상공에서 이제 공중 폭발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 발사는 지난번 두 번의 발사체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사에 실패한 원인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실패 원인은 이제 가장 큰 건 아마 엔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 3단 로켓 분리형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1단계가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2분 동안 이제 그 추력에서 올라가다가 네. 폭발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엔진 이상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발사 실험했던 그 ICBM은 화성 15형이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화성 17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두 개의 어떤 ICBM의 미사일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현재 이제 정확하게 그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그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10월 당창건일 열병식 때 보면 네. 바퀴가 11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면 바퀴가 11개죠. 그런데 화성 15형은 바퀴가 9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9개가 한쪽 면에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크기로 보면 뭐 화성 17형이 화성 15형보다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직경도 크고 무게도 더 나가고 또 길이도 길다. 뭐 이런 정도로 우선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럼 결국 이제 ICBM은 대륙을 넘어서 미사일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을 갖고 있다 이거까지는 공개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렇죠. 아직 공개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북한이 겉모습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지금 두세 차례 걸쳐서 했지만 정확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그다음에 이번 달에 발사한 것도 고각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한 사거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이제 평상 각도로 옮겨서 보면은 네. 사거리는 약 13,000km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탄두 중량은 1,500km 이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 이 ICBM 무게는 약 100톤 이상일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탄두부에 핵탄두가 두세 개 들어가는 다탄두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아마 이전에 그 ICBM급 북한의 미사일과는 좀 더 차이가 있는 그런 좀 더 개량화되고 네. 좀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사일의 파괴력이나 위력이 더 커진 미사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좀 우려할 수밖에 네네.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일 발사하면 요격 체계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방어막이 이 요격이 가능할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예. 하나는 이제 북한이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SLBM은 물리적으로 보면 미국의 연안까지 와서 발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요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요격은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일반적인 ICBM이라면 미국의 요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그 요격은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의 주장은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네네. 과거에도 뭐 위성 발사 시험한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 깡통위성 쏘아 올렸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네.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정찰 위성 개발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성과 ICBM은 동일하면서도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예.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추력을 통해서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나가는 것이 이 정찰 위성이라면 ICBM은 ICBM은 그 정찰 위성에서 좀 더 다른 차원,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네. 그래서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그 원리는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쏴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건 같은데 ICBM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기술적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까? 현재로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 북한이 기술적 완성도를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낸 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권 재진입할 때 엄청난 이제 고열과 고압을 견뎌내는 그러니까 합금 기술이 중요한데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퀘스천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유도 무기 체계, 그러니까 유도 체계가 발달해서 대기권을 재진입한 ICBM이 정확하게 타격 지점을 찾아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 ICBM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탄착 지점 형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개발 수준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가 기술적으로 북한이 좀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 부쩍 이제 미사일 발사가 낮아졌고 특히 이제 이번엔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국제사회가 집중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도 역시 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외교 역량, 군사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북한이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는 기술적인 진보를 만들어내는 거기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나 미국이 북한의 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현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ICBM 수준을 높이겠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 대선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시험 또 윤석열 차기 정부가 어떻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발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위한 도발이냐, 전략적 선택이냐, 아니면은 뭐 추가 지지 나오면 우리는 그냥 거칠 거 없이 그냥 기술적 완성도 높여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핵탄도 장착하는 것까지 개발 끝내겠다. 이런 의도냐. 그게 네.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이제 ICBM 능력, 정찰위성이라고 북한은 표현을 합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ICBM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래서 완벽한 ICBM 개발 국가로서 인정받겠다. 이게 하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인다. 협상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주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여러 경제적인 능력이랄지 내외의 어떤 상황을 보면 그것은 뭐 북한이 그 의도적으로 목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미국과의 앞으로의 그 협상 특히 핵과 그 ICBM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본인들이 우위에 서서 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측면이 우선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면면을 봐도 그렇고 윤 당선인의 네. 그동안의 이제 그 발언을 봐도 그런데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북측도 이렇게 좀 무력 시위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앞으로 양측이 좀 뭐랄까요, 무력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는 좀 네네.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앞으로 대북 기조 정책들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북 기조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상황을 보면 대북 강경 정책을 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도 북한과의 한편으로는 협상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걸 병행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강경 드라이브만 걸기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우선적으로는 평화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